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혁신해 봅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네,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자, 더운데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의당에서는 계속해서 신당, 대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저희 이번에 대한신당을 추진하는 당원 모임이 이렇게 제안되었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처음에 정의당에서 제가 이제 신당 창단론을 이야기했을 때 마치 소수인 것처럼 보였지만 네. 전국위원회 통과하면서 봤을 때는 사실 신당 창당론 방향으로 가면서 네. 녹색 노동 제3지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로 또 이렇게 이런저런 토론을 거쳤고 당원들께서 또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저희 세 번째 권력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또 다른 당원들께서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정의당의 변신 그리고 제3지대의 변신을 위해서 정의당 당원들 또한 점점 더 이렇게 힘을 합쳐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소식은 없고요. 이동관 후보자 소식 많은데 잠시 후에 물어볼게요. 용혜인 대표는 지금 폭염 속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해서 이상기후 그리고 기본소득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엔에서 기후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기후 열대화 시대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구의 열대화 시대입니다. 온난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온난 아닙니다. 네, 그런 열대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모든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제 길을 걸으면 38도 건식 사우나가 더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폭염으로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기후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좀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기승전 핵발전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좀 했고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그리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가장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하자. 그리고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과의 연동을 추진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했습니다. 자, 네, 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신데 김용태 최고. 네. 기후 위기랑 그 원자력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관점에서는 악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환경, 이 기후 문제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노력해야 되는데 환경 공부하신 김용태 최고 역할이 커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기후 위기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인류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안보 위협군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관점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탄소세 말씀하셨는데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에서도 기후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응하고 있다고요? 대응을 계속 준비하고 있죠. 언론 어떻게 할 건지 대응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코 주연님께서 일본엔 거주자입니다. 여기는요 여름에 선풍기 달린 의류 착용이 의무랍니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 밖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한테 선풍기 달린 의류 착용이 의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현정님, 우리도 집에서 배달시키는 거 조금씩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탄소 발자국 만들고 포장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입을 열면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집니다.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자유민주 국가에서 네. 일반 국민들께서 네. 방통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좋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도 해요. 방통위원장 후보자께서 이제 네. 계속해서 정쟁화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에 MB 정권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었고 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도 이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하신 거잖아요. 여당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이제 방어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동관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어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자중적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여당 입장에서 저희가 방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공산당의 기관지.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적 공산당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간첩, 빨갱이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제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쫓아갔잖아요.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취재하러 가잖아요. 그럼 빨갱이가 왔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런 고립적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 혹은 또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이야말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말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안 했거나 본인한테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말이거든요. 네.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럼 본인이 출근하시기 전에 매일 거울 보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그렇습니까? 네, 홍보수석이 되셔가지고 그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라디오 시사방송 진행자 퇴출하라 이런 문건이 바로 만들어졌거든요. 청와대에서 이게 지시로 그때 그 언론 장악 이게 의심 갖는 의혹이 있는 분인데 말씀을.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이제 바로 그 국정원을 통해서 작성했던 문건들인데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들어보였더니 한덕수 총리가 그 문서의 진위를 내가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굉장히 빈축을 샀던 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면서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공식 정부 기록물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좌편향 언론과 프로그램을 퇴출하려는 공작들을 벌인 사실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심지어 지방선거 전에 방송사에 개입한 문건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방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은 법 위반 행위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이 이 내용을 수사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수사 보고서에 홍보수석실 즉 이동관 수석이죠. 그 이동관이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되고 국정원을 통해서 MBC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소는커녕 수사가 되지 않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다는 점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런 방송 장악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당시에 했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면 저는 본인이 후보자의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되신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뭐 방통위도 그렇고 잘못한 것들이 있었죠. 분명히 한상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중립을 요하는 그런 기관에서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있었고 결국에는 선거로서 심판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공정이라는 그리고 중립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출범한 정부인데 그런 잘못된 관행을 저희가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입장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잘못했고 민주당이 한번 본인들 정권대로 입맛대로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러한 뉘앙스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러한 지점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그 방통위 어떤 중립적인 고유의 역할들 이런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데 노력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국민들께 드려야 된다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드는 생각이 김용태 전 최고 저렇게
맞는 말씀을 하시면 보수 참칭 패널로 또 어떻게 해코지를 당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색깔로 생각이 오히려 분리돼 있잖아요. 네네. 아니, 저는 국민의힘 아직 색깔입니다. 막 네. 후보자에게 그런 신뢰가 아직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언론관 세계관을 좀 철저히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비판들을 뭐 나와 다른 정당이 하는 그냥 비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나의 생각이 너무 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비판하면 공산당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좀 두려워요. 근데 저는 공산당 얘기를 이동관 후보자가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껏 해왔던 일을 자기 고백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이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었던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했었고 수신료에 대해서 졸속으로 분리징수를 추진을 하면서 공영방송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고요. 정권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모두 다 가짜뉴스 괴담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김용태 전 최고가 자기는 이제 국민의힘 색깔이라고 하셨지만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을 여권 인사, 야권 인사, 빨간색, 파란색, 회색으로 분류해 가면서 사상 검증하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소속 패널들도 친윤 참칭.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반대편으로 또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식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다, 혹은 아니면 셀프 저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제발 이동관 후보자가 자신의 이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빠르게 사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순살 아파트, 철근 빠진 아파트, 이런 문제를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용혜인. 네, 일단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순살 아파트라는 것이 진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생명안전에 정말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브랜드 아파트라면서요. 비싸게 파는 아파트라면서요. LH라면서요. 네.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또 이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여기에 이제 건설이권 카르텔을 깨부셔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야당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국정조사할 때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따로 조사를 해야 하냐, 검찰과 경찰을 못 믿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여당이 웬일로 국정조사 제안을 하시는가 좀 의아했고, 오히려 그 국정조사에 그동안은 그렇게 철벽치면서 반대하시더니 문재인 정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태도를 바꿔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속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이 순살 아파트 사안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안뿐만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 양평 땅 의혹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하고 국회가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투명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철근을 빼먹는 일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에서 공사장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카르텔, 뭐 잘못된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전임 정부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건설업계에 있는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요. 설계에 대한 잘못, 그다음에 이제 시공 단계에서의 잘못, 감리, 그리고 어떤 LH의 종합적인 집행 능력의 역량의 부족도 있을 것이며, 뭐 도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장 감독관들의 어떤 역할 수행 능력의 부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오랫동안 이 적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쌓여오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국정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인을 좀 뭐 정부가 밝혀내는 것이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총체적인 저는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계속 카르텔 부순다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알맞은 빈칸 채우기가 네. 아니었나.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인터뷰 들어보면 그 카르텔이 견고하다, 공고하다, 오랜 시간 쌓였다, 그렇죠. 이런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뭐 말을 지키실 수 있다면 공정하게 네. 또 그 보통 이제 견고하고 오랜 시간 쌓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뿌리 뽑기가 힘든 건데 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국정조사도
정부도 뭐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만 저는 정부에서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께서 얼마나 또 불안하시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제대로 해 나가는지 또 다른 아파트 사시는 분들께서도 불안해 하시는데 이런 부분 검증 철저히 하는 거 지켜보겠다.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들의 불안 해소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이렇게 갉아먹는 이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이런 부패 고리 이런 거는 차단해야죠. 이런 거 잘 깨부수라고 이런 그 부서가 있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금 조금 그 국민들이 공포에 빠져서 빠지지 말라고 그런지 철근 누락 아파트 순살은 아니다. 철근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 조금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회에 그런 아니 철근을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그 자재를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없어야죠. 특별히 LH 말입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의 말이 또 참 청년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어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굳이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했었어야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께서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 뭐 더 코멘트를 얹을 생각은 없는데 제가 김은경 위원장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좀 더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이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잔소리를 하는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사실 이게 기성정치가 늘 하는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 위기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탓이다. 그러니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제가 10년 넘게 정당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방식의 접근이야말로 기성정당의 혁신위원회들이 혁신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이고 특히나 국회 1당의 혁신위원회라면 좀 그런 고민들을 앞서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에서 예전에 다른 위원이 왜 그러니까 민주당 내 정치인이 잘못했을 때 왜 사과를 제때 못하냐 이게 며칠씩 걸릴 일이냐 이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어요. 아, 혁신했어요? 네, 그거를 위원장이 저는 그거를 내부에서 잘 못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뭐 어떤 맥락 안에서 한 문장 이렇게 뽑히고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경우 저도 한 적 있는데 네. 결국에는 사실 돌이켜보면 그 한 문장조차도 오해 없이 말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치라는 게 네, 그렇죠. 정치인의 그것까지도 무게가 어찌 보면 실력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보면 탓할 게 나밖에 없더라라서 지금 혁신이가 혁신하려고 하는 건데 바깥의 어떤 비판도 못 받아들이는 태도로 일관하면 안 되잖아요. 사과 잘 하시고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김은경 위원장 발언을 가지고 이제 노인 폄하다, 세대 갈라치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갈라치기나 노인 폄하도 생각이나 개념이 있어야 하겠죠. 그냥 김은경 위원장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법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권 통치, 왕권, 봉건제, 그다음에 근대 민주국가로 오면서 이 천부 인권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 과정에서 참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법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여명 비례표제라는 말도 안 되는 뭐 어떻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민주국가에 있어서 헌법의 기본권적인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저는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양이원영 의원은 반대로 공천에 대한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천에 대한 개념만.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이 잘못된 발언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혁신이만 옹호하려고 그러다 보면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그 김은경 위원장이 잘못된 발언조차도 옹호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이 정말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민주당의 혁신위원 그런 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저는 평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 나는 몰라도
유승민, 이준석은 이렇게 안고 가야 된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굉장히 좀 날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영태 최고?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좀 받아서 아까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타노스가 쳐들어오면 그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싸우다가도 힘을 합쳐야죠. 아, 그렇습니까? 당연하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일단 뭐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했거나 대선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지면 끝입니다. 총선은 일단 이겨놓고 저희가 다시 싸우든지 하든지 해야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는 당연히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국민들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총선 본인 없이 치를 수 있겠냐 없겠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선 후보를 지낸 현역 정치인의 어떤 자의식 같은 거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물론 뭐 그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다라고 할까요? 당 내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이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뭐 이렇게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다들 알고 계신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어느 당이든지.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죠. 네. 네.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정당이 많습니까? 이겨야죠. 근데 이기려고 하는 정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족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이번 뭐 여름 휴가 이후에 돌아오시면 대통령도 뭐 대표도 뭐 다른 얘기를 하겠죠. 네, 뭐 문제가 근데 이 원팀이 아니어서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정부 여당의 끊임없는 이 헛발질과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것 자체를 좀 돌아보셔야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윤핵관 정당에 이준석 한 스푼 끼얹는다고 해서 그게 친윤 정당이 아니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방식의 공학적인 어떤 결합, 공학적인 원팀으로는 총선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없을 거다. 정당은 친구들 간의 계모임 같은 수준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지대의 활동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그러면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계속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3지대가 필요합니까? 결국에는 경쟁을 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이런 뭐랄까 쓸모없는 일에 심력을 소모하지 않고 좀 더 건설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용인 대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제3지대냐라는 진영의 혹은 어떤 포지션에 대한 논의는 사실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런 정치적 시도는 이미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었고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전에도 선거 때마다 그런 정당은 많았어요. 핵심은 문제 제기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그 기성정당, 양당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답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고요. 기성정당, 거대 양당의 문제점과 한계는 답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에. 제3지대도 제발 이제는 문제 제기를 좀 넘어서서 답하는 정치를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류호정. 이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번 저희 다음 토론회나 이런 곳에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섭외는 개인적으로 오세요. 저희 메시지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것도 조금 고민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네, 향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인사하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류호정 용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